보증금 없이 월세 계약을 했는데 800만 원가량의 월세를 임차인 개인 사정에 의해 받지 못했습니다. 임차인은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벽에 못질은 물론 타일과 벽지를 훼손해 놓고 원상복구도 해놓지 않았어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싶어도 현재 이사 간 곳의 동호수를 가르쳐 주지 않아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점차 연락도 피하고 있는데요. 너무 화가 나 이제는 소송을 통해 못 받은 월세 이자까지 쳐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월세가 무려 800만 원이나 밀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세입자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린 상황입니다. 밀린 월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변호사님? 예, 뭐 돈을 받는 내용을 변호사한테 물으신다면 당연히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예, 간단하긴 한데. 되겠지만 이제 네. 월세가 800만 원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금액일 것 같고 간단하게 지급명령 신청서를 쓰셔가지고 인용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보통 지급명령 신청을 앞서서 내용 증명우편 발송 같은 형식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설득해서 이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식이 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또 있군요. 그런데 내용 증명을 보내고 싶어도요. 전세입자가 이사를 간 곳의 정확한 주소를 몰라서 우리 사연자분이 보내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내용 증명을 따로 보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알아내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이제 보통은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조치를 할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네. 혹은 뭐 핸드폰 번호 그리고 뭐 이분이 여기에 사셨으니까 뭐 거주지 등록을 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주민등록 초본상에 실제로 올라온 적이 있는 주소지 네. 이것들 중에 이제 하나를 알고 계시다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나홀로 소송이라고 요즘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전자소송으로 이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한번 송달됐다가 주소 보정이라는 것이 내려오거든요. 예. 그래서 주소 보정 명령을 통해서 상대방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현재 그런 것들은 몰라도요. 네. 뭐 이사간 주소는 네. 뭐 당연히 계약 당시에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번호라든지 뭐 네. 주소.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전자소송 신청을 하면 나홀로 소송까지도 할 수 있다. 네. 아까 이 변호사님도 이제 그 8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건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런 방법도 있군요. 자, 그 원래는요 월세만 받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너무 괘씸한 나머지 이자까지 함께 받고 싶다 하셨습니다. 만약에 월세를 미납한 기간이 안 한 기간이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 된다면 월세에 대한 이자까지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 유 변호사님. 예, 답은 당연히 그렇다, 그래요? 가능하다라고 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예. 민법의 민사법정 이율을 5%로 정해놨는데요. 그러면 월세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월세가 매월 이제 부과가 되니까요. 매월 그때마다 이제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 5월치 이자는 5월 말일까지 내기로 했으면 5월 말일부터, 6월 말일부터 이렇게 800만 원이 몇 번에 걸쳐가지고 앉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앉는 횟수에 맞춰가지고 그때마다 별도로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계산은 조금 복잡하겠지만 어쨌든 액수는 그렇게 하면 최대한으로 늘려서 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만약에 이제 월세 계약도 구두로 했고 월세를 주고받은 내역도 전혀 입증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세입자 역시 이사를 나가버린 상황이라서 이렇게 밀린 월세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증빙이 아예 없고 상대방이 잡아뗀다면 재판을 통해서 이제 승소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든 증거를 좀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뭐 조치를 하시기 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네. 만약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뭐 통화를 해서 녹음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그 전에 카톡이나 문자로 혹시 주고받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증거로 하셔도 좋고요. 예. 그렇게 연락을 좀 해보셔서 증거를 좀 확보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리 이제 확실한 증거 마련을 해두고 네. 나홀로 소송에 임하시는 거. 네. 그게 좀 현명해 보입니다.
자, 그 내용 증명서 작성 방법이 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기재하면 될지 좀 상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이제 아까 제가 이 첫 번째 답변에 내용 증명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 과연 이 800만 원을 위해서 어디까지 싸워야 할까? 음. 또 얼마나 또 이제 임대인께서는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하며 네. 또 비용은 어느 만큼 드릴 수 있는가? 항상 변호사 사무실에 오시면 뭐 어떻게든 뭐든지 다 해주세요 이러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 알아서 다 해주세요. 예. 그냥. 예. 근데 이제 비용을 말씀드리면 그래요. 이러고 돌아가십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현실의 문제거든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법률 서비스라는 거는 어쨌든 이 800만 원짜리 소송을 진행할 때나 네. 8억 원짜리 소송을 진행할 때나 사실 들어가는 방식의 차이는 크지가 않습니다. 법조문도 똑같고요. 그럴 것 법원 같아요. 출석하는 방식도 네. 똑같고요. 뭐 다만 이제 8억 원이냐 800원의 차이에서 이제 어느 정도로 증거를 가지고 싸우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일단은 그 큰 틀에서는 동일한 싸움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여기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으냐라고 물으면 저야 좋지만 하시지 말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 내용 증명 우편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 내용 증명 우편 보낼 때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거든요. 네. 물론 소송도 나홀로 소송이 있지만 내용 증명 우편 같은 경우는 그냥 우체국 가서 등기 내용 증명을 발송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혀 어려운 게 아니어서 근데 또 내용 증명을 사람이 받아보게 되면 이제 뭔가 법적인 조치가 시작이 되겠구나. 이게 내용 증명 우편이라는 거는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네. 발송을 그 우체국에 맡겨놓고 우체국에서 이런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진행되는 우편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가 어느 정도는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압박 수단으로서 굉장한 또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증명 우편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느냐? 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내용 증명 우편에는 들어가는 내용 제한이 없습니다. 뭐든지 쓰셔도 돼요. 그래요? 예, 다만 이제 그거는 명확한 증거로 남아요. 내가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아.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네. 이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낸 기록도 남지 않고 받는 사람도 그냥 우체국에서 꺼내버리면 되니까 우체통에서 꺼내면 되니까 알 수가 없지만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네. 누가 보냈고 누가 받았는지가 기록이 남아요. 내용 증명 우편은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까지 기록이 남습니다. 신중해야겠네요, 쓸 그렇습니다. 때. 그래서 쓸 때 뭐 무슨 내용을든지 써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내용은 이제 법정에서도 증거로 될 수가 있고 또 내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우체국에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입증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납박이 되는 것도 있는데요. 네. 들어가는 내용은 이 사안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네. 이 사안에서는 뭐 이제 귀하는 이제 이 보증금 없이 여기 들어와 있던 이제 임차인이다 네. 라는 내용 첫 번째. 그리고 임차 계약이 언제 시작이 됐고 언제 무슨 이유로 종결됐는지도 적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야만 이제 임대차 계약이 시작됐고 종결됐다라는 걸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당연히 당신이 차임을 내지 않았다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으로 월에 얼마씩 내기로 했는데 언제 내셨고 언제 안 내셨기 때문에 총 얼마가 미납이 되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물론 이제 거기다가 입증 자료까지 넣으시면 더 좋긴 하겠지만 네. 이 부분은 언제 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임차인 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입증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다 안 냈다라고 주장해도 상관은 없는데 물론 이제 그래봐야 당연히 반박 당할 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쓰실 필요는 없고 언제 내셨고 언제 안 냈기 때문에 총 얼마가 미납이 되어 있고 언제까지 납부하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예. 언제까지 납부해라. 예. 그래서 언제까지 네. 납부하시고 요새는 또 거기다가 계좌번호도 많이 적습니다. 네. 계좌번호 적으시고 아, 연락처. 그런 것도 다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야 오. 이제 이행하기가 쉬우니까. 거기다가 예. 입금을 해라 이렇게. 네. 아. 언제까지 이 계좌에 입금하시고 네. 입금하시지 않으시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비용 등까지 당신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아니, 보통 내용 증명이란 얘기 저희 방송에서도 되게 많이 하지만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막연히 나 혼자서 그거 도저히 못해요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오늘 이 변호사님한테 좀 자세히 듣고 나니까 의외로 되게 간단한 부분이고 누구나 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충분히 혼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체국에서 이제 또 직접 찾아가셔서 내용 잘 적으셔서 발송을 하면 의외로 또 이게 간단한 절차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송 변호사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원상복구를 해놓지 않고 아까 좀 나갔다라고 네.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을지요?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보통 계약서에 쓸 때 이제 작성을 할 때 원상복구 의무를 임차인에게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제 원상복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여기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게 이것이 이제 임대인이 원래 고쳐줘야 됐어야 하는 부분이냐 예. 아니면 임차인이 이것을 훼손한 것이냐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명확하게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임차인이 잘못한 부분이라면 손해배상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의외로 또 이 사연 보내신 분이 굉장히 또 골머리를 앓고 보내셨겠지만 스스로 내용 증명도 또 직접 작성해서 보내실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